안녕하십니까. 시험들은 잘 보셨나요? 예.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이제 바둑이 끝나고 나서 복기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요령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총평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신구 문제의 조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영역별로 보면 1편 5문항, 2편 5문항, 3편 조직론 3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인사행정 부분에서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이동.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편 인사행정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 왜 말씀드리는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재무행정 같은 경우 3문제, 행정관료는 출제가 안 됐고요. 지방행정 문제가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방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의 인사이동을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사행정에 가까운데 뭐 전입, 전보 이런 거, 강임 요거까지 한다 하더라도 지방행정이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행정 부분이 약간 적고 조직론이 약간 적죠. 상대적으로 1편, 2편은 조금 문항수가 많은 편이다. 그렇게 이제 약간 많은 편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신구 문제의 조화에 있어서 저는 이제 생출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 출제된 문제가 제가 이제 C형 기준으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13번 문제 그리고 18번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에 들어가면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형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난도 부분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심화해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5번 문항하고 7번 문항 그리고 11번 문항 16번 문항이 심화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출 문제 2문제하고 심화 문제가 4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년 지방직에 비해서는 좀 난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85점이면 선방하셨을 거고요. 이번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90점을 득점하셨다면 상당히 고득점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덤스의 공정성 또는 형평성 이론인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이른바 준거인, 비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교에서 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는데 4번 준거인과 비교해서 과소 보상을 받은 사람, 과소 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과대 보상자 역시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스는 인간은 누구나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소가 됐든 과다가 됐든. 그래서 공정할 때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때 그걸 시정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1번 문항은 쉬웠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번 문항도 상당히 잘 나오는 주제인데요. 공공선택 이론, 이른바 정치경제학. 인간이 이기적이다. 이기적, 합리적 경제인이다.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뭐 늘 우리가 했던 거죠. 대표적 학자로서 부캐넌, 터럭 또는 이제 투록이라고 하고요. 오스트롬 등이 대표적 학자고요. 공공선택 이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죠.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연역적 접근과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른바 피터스의 미래 국정관리 네 가지를 제시했죠. 그래서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신축이 되겠죠. 신축 또는 위험 모형, 탈 내부 규제 모형,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어려운 것만 내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틀을 내는 경우도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자,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이동인데 전직, 직렬을 달리해서 임명을 하고요. 전보는 직위가 바뀌는 거죠. 예, 직위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전입이라는 것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단체장,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단체장,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강임이라는 것은 내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강등하고 강임은 다르다 그랬죠. 예, 그래서 강등은 내리는 거고요. 문제는 같은 직렬에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다른 직렬에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이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조 용어의 정의죠. 예, 그래서 강임,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에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제가 이제 심화 강의할 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산 제도를 얘기할 때 LIBS에서 PBS, PPBS, GBB,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른바 4대 재정개혁이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총액배분 잘 편성, 성과관리, 디지털 예산하기 시스템. 그런데 국가재정운영계획, 총액배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해년도 기준으로 5개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총액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한국형 PPBS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LIBS였기 때문에 막바로 도입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LIBS가 품목,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제도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경우 말 그대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실상은 PBS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대 재정개혁 2007년도에 도입이 된 거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4대 재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프로그램 중심이 될 거고요. 3번의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아닌 거 A. 그래서 3번 질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사회복지 서울 사복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아니라 LIBS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화에서 내용도 공부했고 그리고 문제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좀 난이도가 높게 본 거는 심화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해하셨다면 5번 문항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심화의 주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 거고요. 자, 형평성. 좀 재밌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1번 문제 없죠. 2번 문제 없죠. 3번에 보시면 보통은 다른 것은 다르게, 수익적 형평성, 같은 것은 같게. 그래서 이제 옳게 고쳐보면 3번을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 문제를 이제 오늘 당연히 입수를 하고 딱 봤을 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수험장에서 이제 수험생들이 뭐 함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문제였고요. 7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수험생의 전가의 보도 소고법 일단 딱 보면 뭐 출제 유형은 개념형인데 불행 소비는 아시죠? 뭐 아닐 거고요. 델파이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형 말 그대로 선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인구 예측, 뭐 매년 인구의
추이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거리가 멀죠, 사실은. 그래서 이른바 크로스, 교차, 임팩트, 영향, 어널리시스, 그냥 직역을 한 거죠. 크로스 임팩트 어널리시스, 교체 영향 분석인데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 예측을 한다. 이제 식견 있는 판단이 되겠죠. 전문가들의 이른바 교차 영향 분석. 그래서 우리가 심화해서 뭐 요거를 그 보기 중에 좀 다뤘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것도 약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숫자형 딱 봤을 때 숫자가 하나가 있다면 뭐 고민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90일 전 그다음에 3월 31일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보셔야 되겠죠. 뭐 너무 쉬운 얘기죠. 그래서 국가지원법에서는 90일 전이 아니라 120일 전까지 국회에다가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처음 하는데요. 근데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뭐 어떤 깔아두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패러다임의 시프트다. 물론 다 하겠죠. 나중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나중에 뭐 다 다시 할 텐데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이론이 있고 그걸 비판한 새로운 B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B를 비판한 C라는 이론이 나오겠죠. 이렇게. 또 비판한 이론 D가 나오겠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흔히 전통적 관료제 정부가 있고 이른바 NPM 신공공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NPS 이런 식으로 발달하겠죠. 뭐 포스트 NPM 이런 식으로 발달할 텐데 NPS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번 같은 경우는 신공공관리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0번 팀제 조직인데요. 아시다시피 조직의 구조는 이른바 기계적 조직 구조에서 유기적 조직 구조로 대별해 볼 수 있고 기능 구조는 기계적 구조에 가까운 거고 사업 구조부터가 유기적 구조라 그랬죠. 다만 필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 사업 구조 둘을 묶었다 매트릭스 그 다음에 수평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수평 구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로젝트 팀 말 그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팀을 만든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팀제가 되겠죠. 말 그대로. 팀제. 그러니까 결국은 팀제 같은 경우는 뷰로크래시가 아니라 에도크로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건 이제 박스형이죠. 자, 기억번. 항상 박스형 같은 경우는 우선 4개가 있는데 옳은 게 2개다. 굉장히 강력한 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억번.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 집행 기능 등은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한다. 뭐 굳이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다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옳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거 속을 한다. 그럼 이제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 니은번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제 같은 경우는 신속성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관료제 조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과원이 과장에게 그죠? 과원이 과장에게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실장에게 실장은 뭐 장관 차관 이렇게 해서 결제 단계가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팀제 같은 경우는
팀원이 팀장이 기관장한테 직보하기 때문에 결제 단계가 한 3단계로 줄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한 어떤 결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장 구성상으로 보면 3번은 뭐 답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디귿번은 뭐냐면 요는 관료제죠. 예, 관료제. 예. 자, 그래서 팀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료제 조직, 병리를 타파, 업무 수행의 새로운 의식, 행태의 변화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한 넓게 보면 에도크래시에 속하는 그런 조직 형태다, 조직 구조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사바티오의 정책 지지 또는 옹호 연합 모형, 그러니까 어드보커시를 지지라고 번역한 학자도 있고 옹호라고 번역한 학자도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죠. 예. 옳은 건데 4개 중에서 2개가 옳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정책 하위 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국방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주택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위 분야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정책 옹호 또는 지지 연합 모형의 경우는 이게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 변동.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학분업. 사실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의학분업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의학분업 전에 약국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죠. 예. 약사님한테 이거 주세요라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약물 오남용이 상당히 심각했고요. 예. 그리고 금연 정책. 예. 이제 얼마 전에 모 드라마에 나온 얘기인데 그 화제가 됐는데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이 달래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간장 만들 때 달래가 아니라 담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조선 후기에 담배가 이제 들어오면서 당시에는 남녀노소가 담배를 즐겼다. 왜 그러냐? 그때는 이제 그 기생충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술 담배를 먹으면 기생충이 살 수가 없어요. 술 담배 때문에. 예, 그런데 유교 문화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담배라는 게 이제 성인 남성들 위주로 점차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속버스를 타면 컵홀더 옆에 재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고 했단 말이에요. 고속버스 안에서 막 뿌옇게. 예. 그런데 정치 하위 체제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콜라도 원래는 이게 이제 소화제로 개발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농도를 약화시켜서 이제 음료수로 먹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담배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 알 텐데 학교 자판기에는 자판기에 탄산을 넣을 수가 없어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담배가 나쁘다, 몸에 나쁘다. 예. 그래서 이제 금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정책 하위 체제, 예, 이른바 정책 신념인데 이 신념에 정책 신념에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핵심 신념이 있고요.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규범적 핵심 신념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틀린 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2차적 측면 또는 2차적 신념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기억부는 맞으니까 우리가 이제 박스형이다 그랬을 때 일단 속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정책지향 학습은 정책지지 옹호 연합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이에서도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분업을 해야 된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정치의 이른바 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정답 1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은번 같은 경우는 행정 규칙, 예산 배분, 규정 해석 이런 것들은 핵심 신점이 아니라 2차적 신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핵심 신념은 변동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치의 하위 체제 구성원들이 신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핵심 신념의 변화는 우스갯소리로 종교 개정만큼이나 어렵다. 종교를 개종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자, 리을번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치의 규범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리고 2차적 신념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작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2차적이고 요게 뭘 얘기하는 요게 그 규범적 핵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리을번이 그런 의미에서 틀렸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특정 영역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작은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정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를 보면 그만큼 이제 이걸 쉽게 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박스형이면서 법률형인데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예. 그래서 공직전리법에서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포함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없는 거 지우고 공직전리법에서 재산을 등록하고 일반직 기준으로 4급 이상 등록된 재산을 공개한다. 등록 재산을 1급 이상. 그럼 뭐 답은 나왔겠죠. 예. 그럼 나머지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내용을 잠깐 볼까요? 예. 그래서 공직전리법에 규정돼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록 재산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번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연구가 뭐냐라는 건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번입니다. 4번 반미터 반혼의 정책 집행 과정 연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6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이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뭐 다양한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고, 자, 그 정책에 성과가 있겠죠. 성과가 있고,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6개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의 기준과 목표, 즉 기준하고 이제 목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있겠죠. 두 번째가 자원입니다. 뭐 다시 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출제가 됐는데 단독 문제로는. 자, 세 번째가 조직 간 의사소통, 그리고 번역을 할 때 집행활동 또는 시행활동이라고 해요. 시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집행활동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집행하는 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사회 정치적 조건이 있죠. 조건이나 뭐 상황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사회, 정치적 조건, 상황. 그 다음에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자의 성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기준과 목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원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렇게 미치고 이렇게 미치고.
그리고 이제 상황 자체가 집행기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뭐 예를 들어 자원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성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글쎄 반미터 반혼의 집행과정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개, 그다음에 5개, 6개 집행자의 성향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정책과 해당 정책 그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을 제시한 학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이제 숫자 얘기를 또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숫자가 나왔고 여기 숫자가 나왔는데, 자, 예비비 같은 경우에 뭐 100분의 1이죠. 그래서 뭐 아마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 같고요. 계속비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다만 연장할 수 있겠죠. 10년 이내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 지문 잘 나오는 지문이죠.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뭐 4번도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2층 중충제로 돼 있죠. 시도가 있고 시군 구가 있다. 자, 그래서 딱 봐도 2번 질문 잠깐 볼까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때 시군구가 설립을 한다. 그러면 설립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거고, 시도지사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하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충제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기초단체장이 막바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한다는 건 좀 어색하다. 사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49조 지방공사 설립에 관한 규정인데, 설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자체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런데 시도지사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16번 정책 문제의 구조와 기법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심화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3종 오류. 그러니까 3종 오류가 뭐냐면 문제 인지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낀 거죠.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3종 오류를 말하자면 3종 오류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문제를 구조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계층 분석, 분류 분석, 경계 분석 등등등등. 자, 그러면 역시 유난히 이번에 박스형이 많고 유난히 4개 중에 2개가 많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계에서 일단 짝짓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 기억번, 문제 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 있는 원인, 행동 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요거는 계층 분석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니은번, 가정, 창조적, 종합, 통합. 얘는 가정 분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번, 니은번은 결과적으로 개념과 내용이 엇갈려서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엇갈려 돼 있다. 그럼 뭐 답은 나왔겠죠. 뭐 시네틱스는 아시다시피 유추 분석, 지금 발생한 문제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약물 중독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약의 유통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겠다. 그래서 문제들 사이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요거는 이제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정 분석하고 헷갈려라고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기초한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분류 분석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분류라는 말.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느꼈겠지만 우리가 심화해서 한 문제인데, 어쨌든 세계 이상일 때는 개념과 내용을 매칭을 잘 시키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직위분류제에서 아시다시피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이른바 직무 분석, 직무의 종류, 그리고
직무의 곤란성에 따라서 직무 평가라는 게 있죠. 자, 직위분류제. 그런데 이제 직무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비계량적 방법으로서 서열법이 있죠. 비계량적 방법으로서 서열법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소규모 조직에서 적합하다. 직무의 수가 적은. 예. 뭐 이번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계량이죠. 예. 분류법의 경우는 이 말이 나와줘야 되죠. 예. 등급 기준표. 예. 그래서 비계량적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량적 방법으로서 이른바 점수법, 요소비교법 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3번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점수법은 계량적 방법으로서 말 그대로 직무와 관련해서 뭐 곤란성, 난이도 이런 걸 판단할 때 이 요소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다, 객관적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쓰면 틀린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요소비교법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 기준 직무 또는 대표 직무가 되겠죠. 선정을 해서 직무와 기준 직무 상호 비교해서 이른바 이제 상대적 가치를 판단한다. 급의 가중치법. 어려우면 더 주고 쉬우면 덜 주고. 예. 그래서 이제 4번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이게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곤욕을 겪는 게 뭐냐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개 1, 2년 공부를 하고 합격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뭐 안 된 얘기지만 포기도 하고 이러는데 기노업을 갖고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 나온 문제가 이게 일회성이다라고 한다면 큰 논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다. 처음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조금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에버리지 리더십 스타일. 이걸 비판하고 나온 것이 리더, 멤버. 요 X는 익스체인지예요. 교환.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우선 여기도 마찬가지죠. 4개인데 2개가 답이다. 그렇죠?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어떤 순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굳이 영어로 쓰면 우리가 이제 버티칼 아시죠? 블라인더도 있고 버티칼도 있다. 그리고 다이애드, 링키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하느냐면 버티칼이니까 수직이죠. 요 다이애드가 쌍이라는 뜻이에요. 쌍, 쌍쌍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링키지가 연계니까 연계이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뭐 굳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더 그리고 멤버 구성원이죠. 익스체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번역하냐면 리더 구성원 교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직역을 한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리더십 만들기, 메이킹이 되겠죠.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면 리더 만들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의 리더십 이론 같은 경우는 에버리지 리더십 스타일. 그래서 이제 리더가 구성원 전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고 틀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틀렸다. 그래서 리더가 모든 구성원에게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번은 틀렸겠죠. 이렇게 틀렸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리더는
여러 가지 뭐 시간, 능력, 제약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내집단이 있어요. 외집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리더의 리더십을 잘 따르는 사람을 내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잘 안 따라. 형식적으로만 그래. 그 외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번 내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지겠죠. 리더의 말을 잘 들으니까. 예. 자, 그래서 기업번은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다음 니은번 볼까요? 니은번을 보시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직상 연계 이론에서부터 교환 그리고 리더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뭐 답은 1번일 거고. 그럼 리을번은 뭐냐? 리을번.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른바 변혁적 리더십. 그 중에서도 번스 아시죠? 번스. 번스와 베스. 번스의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온 아마 주제고 그래서 조금 시험장에서 또 내용 구성 자체가 그렇게 답을 뽑아내기에 이렇게 쉽지 않게끔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8번 문제는 아마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51년도 폴리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논문에서 자, 맥락 지향성. 그리고 요건 좀 틀렸어요. 이론 지향성이 아니라 문제 지향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라스웰은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정책화 연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제가 이제 가도시화를 왜 설명을 열심히 하느냐면 이 가짜 도시화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뭐 서울부터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가도시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의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농촌 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도시화가 된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풀팩터 끌어들인 게 아니라 농촌이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도시로 밀어내는 거죠. 푸시팩터 가도시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갑자기 농촌 인구가 도시로 오면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뭐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부산이라든지 여러 광역시가 있을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들이 대부분 대도시들이 가도시화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지향성. 그러려면 이거를 범학문성이라고도 해요. 연합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4번 지문 같은 경우도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이른바 드로의 최종 모형. 그래서 상위 정책 결정, 메타폴리시 메이킹, 그리고 우리가 초정책 결정,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정책 결정, 정책 이유, 집행이나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4번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라는 것이 작년 지방직, 23년 지방직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걸 다룬 적이 한 번 있었고 보우즈만도 역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어의 경우 이른바 이제 디귿번 전략적 삼각형이라고 해서 정당성과 지지 첫 번째, 운영 역량 두 번째, 공공가치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디귿번은 맞고요. 아까도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니은번은 무어가 주장을 한 거고 기역번의 경우는 보우즈만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거죠. 그럼 뭐 정답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보우즈만이라는 학자가 이른바 공공가치 실패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시험은 끝났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학계 흐름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반영한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난도 조절이죠, 사실은. 난도 조절 측면에서.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두 문제. 그리고 이제 심화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 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조금 예년보다는 많이 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시험 보신 분들의 경우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자주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주 보는 시험 같으면 뭐 사실은 우리가 흔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주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교훈을 좀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평균에 비해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그거를 빈출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20대 80의 법칙. 그러니까 수험 공부를 할 때 이 80%를 어떻게 빠르게 내 거로 만드냐가 결국 시험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이다. 이게 저의 가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난도 조절을 위해서 내는 문제들의 경우는 매마다 바뀌어요. 매 시험마다. 그러니까 80%를 빨리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수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2024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